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콩맨입니다. 오늘은 약간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셔도 눈도장을 찍어 두셔서 답을 익히시는 정도로 보아두시면 됩니다. 조리기능사 시험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가 반복됩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단백질이 탄산 반응에 의해 생성되어 알레르기성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물질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몇 번 다뤘기 때문에 답은 어느 정도는 보일 텐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민류입니다. 해설을 보시겠습니다. 알레르기성 식중독이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알레르기성 식중독은 꽁치, 전갱이, 청어 등의 건어물을 먹은 뒤에 두드러기 같은 발진이 일어나는 병입니다. 건어물에는 모루관균이 증식해서 그 안에서 고기를 분해하면 히스타민을 비롯한 유독한 아민이 생기는데 이 독성 있는 아민이죠. 이 특정 식품에 과민 반응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일으키는 이 식품 알레르기와는 증세는 비슷하지만 원인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복숭아를 먹고 알레르기 걸리는 이러한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거는 식중독의 알레르기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딱 한 가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아민류다. 예, 단백질이 탈탄산 반응에 의해 생성되어 알레르기성 식중독 원인이 되는 물질은,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해설 내용을 다 아신다 할지라도 정답에서 틀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령 이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정답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백질이 탈탄산 반응에 생성되어 알레르기성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물질은 무엇인가? 아민류입니다. 문제 2번입니다. 경구 감염병과 세균성 식중독의 주요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구 감염병, 경구는 뭡니까? 목구멍이죠. 입을 통해서 감염되는 병은 다량의 균이 필요하다. 생수는 소량의 균으로 발병한다. 이게 맞겠느냐 하는 거죠. 예, 단적으로 말하면 틀렸습니다. 세균성 식중독은 2차 감염이 많고 경구 감염병은 거의 없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경구 감염병은 면역성이 없고 세균성 식중독은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럼 맞는 것은 4번이겠죠?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세균성 식중독은 잠복기가 짧고 경구 감염병은 일반적으로 길다. 일단 정답을 정확하게 눈두장 찍어 두십시오. 세균성 식중독은 잠복기가 짧고 경구 감염병은 일반적으로 길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경구 감염병. 경구 감염병이란 건 뭐냐면 이건 전염병입니다. 식중독하고는 다르죠. 식중독은 내가 먹고서 식중독 걸려서 뭡니까? 응급실 가가지고 뭐 위세척하고 그러면 낫는 거죠. 근데 경구 감염병은요. 이것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됩니다. 자, 봅시다. 경구 감염병, 세균성 경구 감염병, 뭡니까?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콜레라, 디프테리아, 이거 다 전염병이에요. 바이러스성 경구 감염병, 폴리오, 폴리오는 뭡니까? 소아마비입니다. 바이러스성 감염, 이거 다 전염되죠? 그래서 경구 감염병 그러면 증상도 세균성 식중독과 비슷하고 뭘 먹어서 걸린다는 것도 비슷한데 경구 감염병은 전염병이다. 세균성 식중독은 혼자 음식 잘못 먹고 배탈 나서 심하면 죽기도 하고 나으면 깨끗이 낫고요. 그래서 이 세균성 식중독은 뭡니까? 백신도 없어요. 백신 맞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비브리오 식중독에 안 걸리겠습니까? 걸립니다. 자, 세균성 식중독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경구 감염병은 극소량의 균으로도 감염됩니다. 많은 대량의 균이 필요 없어요. 극소량의 균으로도 이 전염병은 감염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세균성 식중독에 비해서는 잠복기가 깁니다. 그리고 이것은 면역성이 있고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걸려서 그 면역이 생겼다면 다시 안 걸리죠. 전염병. 그 다음에 백신으로 예방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맞죠. 그리고 또 2차 감염도 가능합니다. 예, 걸린 사람이 전염시키니까요. 그런데 세균성 식중독은 2차 감염 안 됩니다. 자기 혼자 걸리고 마는 거죠. 감염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다량의 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비브리오 식중독이나 대장균 식중독 같은 겁니다. 이거는 잠복기가 짧습니다. 세균성 식중독은 일반적으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름에 조개를 먹고 비브리오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이게 며칠 있다가 증세가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응급실로 실려가서 예, 뭐 심하면 죽기도 하고 대장균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이게 뭐 3, 4일 후에 그 잠복기가 있어서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실려갑니다. 이렇게 잠복기가 짧죠. 그러나 경구 감염병은 며칠은 됩니다. 이 세균성 식중독은 24시간도 안 넘어요. 주로 뭐 7, 8시간 내에 벌써 이제 구토 설사가 일어나면서 복통이 일어나고, 네, 이해가 되셨죠? 이거 확실히 해두셔야 합니다. 이건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 돼요. 네, 다시 한번 보면 경구 감염병은 뭡니까? 소량의 균으로, 세균성 식중독은 다량의 균으로 발병한다. 세균성 식중독은 2차 감염 없고 경구 감염병은 2차 감염이 있다. 경구 감염병은 면역성이 있고 세균성 식중독은 면역성이 없다. 그래서 이거 다 틀렸다. 왜 틀렸는지 확실히 이해해 두셔야 합니다. 3번입니다. 아플라톡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이냐? 네, 그냥 답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3번이 틀렸는데요. 열에 비교적 약해서 100도씨에서 쉽게 불활성화된다. 100도씨에서. 이게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곰팡이균은 100도씨면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곰팡이균이 발생시킨 아플라톡신이라는 이 독성, 이 간장 독소죠. 어, 이게 발암물질이기도 합니다. 네, 발암성 독성입니다. 그런데 이 아플라톡신은 100도에서 안 죽어요. 200도 내지 300도씨에서 200도 내지 300도씨에서 이게 분해됩니다. 죽는 게 아니라 분해된다는 거죠. 독성이 분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도씨로 끓여서 이 독성이 분해되지 않아요. 그냥 여전히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열 시에 곰팡이는 죽어도 곰팡이 균에 의해 생성된 아플라톡신은 분해되지 않고 그게 식중독 또는 암을 유발하기 때문에 곰팡이에 의해서 변질된 식품은 아깝다고 끓여서 먹거나 하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뭐 황변미 같은 거라든가요. 예, 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플라톡신은 아스퍼질러스 플라보스라는 곰팡이균이 곡류, 견과류 등의 탄수화물이 많이 함유된 식품에서 증식해가지고 발생된 독소입니다. 이걸 어떤 독소입니까? 간장독입니다. 아플라톡신, 간장독이죠. 네. 그래서 기질수분 16% 이상, 상대식도 80 내지 80% 이상이 생성한다. 맞습니다. 탄수화물이 풍부한 곡물에서 발생한다. 맞습니다. 강산이나 강알칼리에서는 쉽게 분해되어 불활성화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아플라톡신은 열에 비교적 약하여 틀렸습니다. 200도씨 내지 300도씨에서 분해됩니다. 다음입니다. 아질산염과 아민류가 산성 조건하에서 반응해서 생성하는 물질로 강한 발암성을 갖는 물질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문제는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답에 눈도장 찍어준다는 정도로라도 스킵하면서 봐주셔야 됩니다. 나오면 똑같은 문제가 나오고 답만 맞추셔도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아질산염과 아민류가 산성 조건하에서 반응해 생성하는 물질로 강한 발암성 물질을 갖는 물질은 바로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물질들은 다 발암성 물질입니다. 그런데 아질산염과 아민류가 산성 조건에서 반응해 생성하는 발암 물질, 그건 N니트로사민입니다. 답을 확인하겠습니다. N니트로사민. 자, N니트로사민도 발암 물질이고, 벤조피렌도 발암 물질이고, 포르말데히드도 발암 물질이고, 뭐
폴리크로리티네이드 비펜시, 이것도 폴리염화 비페닐이죠. 이것도 발암물질이에요. 예. 근데 뭐 그러면 아질산염과 아민유가 산성 조건의 반응에 생성하는 발암물질이 뭐냐 그랬어요. 그래서 아질산염, 아민유, 산성 반응 나오면 이건 엔니트로삼입니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포르말데히드. 우선 이게 벤조피렌을 보죠. 벤조피렌 다 아시죠? 검게 태운 고기 등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서 태우면은 잘 생기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뭐 이거 생선 같은 거 구울 때 알루미늄 호일에다가 해서 구우면은 벤조피렌이 잘 생기지 않는다고 그래요. 거의 생기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포르말데히드. 유독성 물질 포르말딘이라는 방부제가 이 포르말데히드에서 나옵니다. 이 포르말데히드는 주로 가구 접착용으로 그래서 새집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이런 냄새 나는 거 이런 것들이 포르말데히드 성분입니다. 방부제도 여기서 나오는 건데요. 이게 발암물질, 심하면 발암물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폴리크로니드 비페니, 이거는 폴리염화 비페닐이라는 건데 전기 절연체로 사용되는데 이것도 현재는 제조 중지된 것으로 발암물질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거 보고자 한 거죠. 아질산염. 식품의 색깔을 얘기하는 발색제로 쓰이는 겁니다. 다른 데서 그 객관식에 나왔었죠. 이건 방부제로도 사용합니다. 소시지나 베이컨 등을 먹음직스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발색제로 쓰인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아질산염입니다. 만약에 아질산염을 안 넣는다면요. 사람들은 소시지나 베이컨을 잘 안 사 먹을 겁니다. 왜냐하면 육안으로 보기에 좀 흉측하고 발칙합니다. 먹을 많이 안 나는 거죠. 이렇게 소시지나 베이컨 등을 먹음직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맛있는 때깔이 나게 하는 거 이게 발색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는 윗속에 들어가서 있는 그 상태에서는 산성 반응이 안 일어나겠죠. 그러나 위에 있는 산성 그 위산과 산성 반응을 나타내게 되면 과잉 섭취 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제한적으로 쓰게 하고 유해한 물질로 지금 규정되어 있죠. 아주 소량 제한적으로 쓰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든 중요한 거는 이 아질산염 뭡니까? 발색제. 우리가 늘 먹는 음식에 묻어 있는 겁니다. 이 아질산염과 아민유가 산성 조건, 밖에서는 뭐 일부러 식초를 칠 필요 없겠지만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위산이라는 산성과 반응하게 되면 생성될 수 있는 발암성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N니트로산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아질산염, 아민유, 산성 조건하에서 발암물질 반응, N니트로산이. 5번입니다. 자외선 살균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 조는 비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자외선을 비추는 대상, 피조물의 조사, 비추고 있는 동안만 살균 효과가 있다. 맞습니다. 비열 살균이다. 열이 아닌 몇 도씨 나가는 이런 게 아니죠. 비열 살균이다. 맞습니다. 단백질이 공존하는 경우에도 살균 효과가 차이가 없다? 틀린 겁니다. 가장 유효한 살균 대상은 물과 공기이다. 맞습니다. 정답 확인합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단백질이 공존하는 경우에는 살균 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단백질이 많은 식품 같은 거 넣고 자외선 살균기 쪼인다고 그래서 살균 효과가 있느냐? 거의 없습니다. 단백질이 같이 공존하면 살균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우 떨어진다. 그래서 답은 틀린 것은 3번입니다. 6번입니다. 다음 하수 처리 방법 중 호기성 분해 처리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서 호기성이란 건 뭐냐면 이 호자가 이 좋을 호자죠. 예? 예. 이 산소를 좋아하는 겁니다. 산소를. 예. 그래서 예. 혐기성은 산소를 싫어하는 거예요. 공기를. 그래서 부패법이나 부패조나 이모프 탱크법 이거는 뭐냐면 꾹꾹을 꽉 막아서 이 정화조 같은 것도요. 꽉 막아서 공기가 통하지 않게 해서 분해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좋아하는 그 균이 있어요. 예. 현기성 균이라고 그래요. 이 현기성 균에 의해서 분해 처리하는 것을 부패조법 또는 이모프 탱크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활성 슬러지법은 어떤 거냐면 블로어로 밑에서 공기를 막 불어 넣어줘요. 왜냐하면 이건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세균들에게 살게 해가지고 호기성 세균들이 이 분해 처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활성 슬러지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수 처리 방법 중에서 호기성 분해 처리, 즉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들에게 산소를 공급해서 분해 처리하게 하는 방법, 이것을 활성 슬러지법이라고 한다. 사상 건조법은 뭐냐면 이 오니, 그러니까 하수 처리 찌꺼기 같은 거죠. 이 오니를 모래 위에다가 말려서 이용하는 이러한 것을 사상 건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답 확인합니다. 사상건조법, 온유를 모래 위에 말려서 이용하는 방법, 활성슬러지법, 폐수와 활성슬러지 혼합시켜서 공기를 불어넣어, 블로워로 밑에서 공기를 불어넣어서 생물적으로 폐수를 처리하는 방법. 이해가 되셨죠? 7번입니다. 다음 중 감수성 지수, 접촉 감염 지수가 가장 낮은 것은 정답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1번 폴리오입니다. 확인합니다. 폴리오, 아까 말했죠? 소아마비죠. 가장 전염성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접촉 감염 지수가 낮다 이 말은 가장 전염도가 약하다. 두창은 뭡니까? 천연도입니다. 96%입니다. 옛날에 동네에서 한 사람은 천연도 걸렸다면 동네 그만한 애들 다 걸렸습니다. 홍역 96%입니다. 100일에 60에서 80, 성홍열 40, 디프테리아 10%, 폴리오는요 0.1%, 1000명에 1명꼴. 전염도가 접촉 감염수는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올 때 나오면 두 가지입니다. 접촉 감염 지수가 가장 낮은 것은 그러면 폴리오고 접촉 감염 지수가 가장 높은 것은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두창 또는 천연두 그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다음입니다. 질병 발생의 3대 요소가 아닌 것. 환경, 면역, 숙주, 병인. 비슷비슷하죠? 환경, 면역, 숙주, 병인. 숙주는 뭡니까? 예, 세균이 머무르는 곳이죠. 예, 그래서 그거 먹으면 그 병 걸리는 거죠. 병인, 병의 원인이죠. 예, 뭐 세균일 수도 있고요. 자, 정답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면역입니다. 질병 발생의 3대 요소. 면역이 있으면 안 걸리겠죠. 그래서 질병이 발생될 수 있는 환경, 그 다음에 그 병, 세균이 머무르는 숙주, 그 다음에 병의 원인인 그 세균, 이러한 것들은 질병 발생의 3대 요소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환경, 숙주, 병인 3대 요소고 아닌 것은 면역입니다. 면역이 있다면 질병에 안 걸릴 것이다. 9번입니다. 어묵의 탄력성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어묵의 탄력성. 탄력성이 뭡니까? 잡아당겨도 다시 원형으로 복귀되고. 그런데 이 탄력성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확인 들어갑니다. 미오신. 미오신이 무엇인가? 이걸 알려면 미오신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미오신. 보겠습니다. 근단백질의 주요 성분입니다. 근육을 이루는 주요 성분이란 말이죠. 이 근육의 이완,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거죠. 이완 수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네. 이해가 되시죠? 이게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콜라겐이 무엇이냐? 이건 생선의 육질이 육류보다 연한 것은 콜라겐의 함량이 적기 때문이에요. 이 질기다, 연하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미오신은요, 이완, 수축, 탄력성. 그러면 미오신으로 가야 합니다. 염용성 단백질, 염용성이라는 것은 소금에 녹는다 그런 말입니다. 염용성 단백질이라야 이걸 가지고 어묵에 쓸 수 있겠죠. 왜 어묵이 짭짤하잖아요. 네. 그래서 염용성 단백질, 미오신 이것이 어묵의 탄력성과 가장 관계가 깊은데 미오신이라는 건 뭐냐? 근단백질의 근육을 이루는 단백질의 주요 성분으로서 근육의 이완, 수축,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요. 탄력성입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중 난항에 들어있고 마이너지 제조시에 유화제 역할을 하는 성분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난항은 무엇입니까? 달걀의 노른자입니다. 난항에 들어있고 마요네즈 제조시에 유화제 역할을 하는 성분은 무엇이냐? 정답은 레시틴입니다. 확인 들어갑니다. 레시틴. 이 레시틴은 지방인데요.
지방인데 이건 친수성과 친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지방이에요. 일반적으로 지방은 친유성만 가지고 있죠. 물에 안 녹아요. 근데 얘는 이 레시틴은 물에도 녹고 기름에도 녹아요. 그래서 이 기름을 유화하는 것을 도와요. 그래서 이게 지방 성분인데 이 마요네즈를 제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계란 노른자에다가 식용유를 넣어가면서 계속 저어요. 그러면 마요네즈 돼요. 예, 계란 노른자에다가 기름 넣고 계속 저어주면 마요네즈가 된다. 그래서 난황에 들어있고 노른자에 들어있고 마요네즈 제조 시에 유화제 역할을 하는 기름을 녹이는 것이죠. 유화제 역할을 하는 성분은 그러면 레시틴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한 급식소에서 한 달 동안 참기름을 구입한 내역이다. 월말의 재고는 7개이다.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재고자산을 평가하면 얼마인가? 오늘은 이 문제를 약간 시간을 들여서 아주 원론적으로 한번 좀 살펴볼게요. 답은 36,000원 3번인데요. 자, 이 문제를 이렇게 한번 보시죠. 에, 제가 사용량은 임으로 넣어봤어요. 최초의 11월 1일 날 10개를 구입했습니다. 5,300원씩 단가를 줘서. 그리고 8개를 썼어요. 그러면 2개가 남겠죠? 이 2개 남은 것이 바로 요 2개죠. 요 2개가 어떻게 되면 가격이 5,300원짜리 2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10,600원이 되겠죠. 그런데 11월 10일 날 또 15개가 들어왔는데 그때는 가격이 조금 올라서 단가가 5,700원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쓴 것이 보니까 10개를 썼어요. 10개를 썼다면 에,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선입선출법이니까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재고 남은 거요. 11월 1일 날 재고 남았던 거 2개 있죠. 이걸 먼저 쓰는 겁니다. 그러면 10개를 사용하면서 2개를 썼으니까 8개가 남았죠. 이 8개는 여기서 사용한 거예요. 여기 15개 들어온 것 중에서. 15개에서 8개를 빼면 7개가 되겠죠. 재고는 7개가 남았는데 얼마짜리 7개가 남았냐? 요거 7개가 남은 거예요. 5,700원짜리 7개가 남은 거예요. 이게 아니고 5,700원짜리 7개가 남았어요. 그래서 39,900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 11월 20일 날 다시 5개가 들어왔는데 5,500원이 단가예요. 조금 내렸어요. 그런데 11월 20일 날 또 10개를 썼어요. 그러면 이 10개 쓴 것에 선입선출법이니까 먼저 들어온 걸 먼저 써야겠죠? 그러면 먼저 들어온 게 무엇입니까? 먼저 들어와 남은 거, 요 7개가 남았잖아요. 요 7개를 먼저 쓰는 거예요. 이걸 쓰니까 이건 이제 다 없어졌죠? 이건 다 없어졌고, 그러면 이 7개 쓰고도 3개가 남은 거는 여기서 쓴 거예요. 여기 5개에서. 그래서 여기서 3개를 썼으니까 남은 건 2개가 남았는데 2개가 남았는데 얼마짜리가 남았냐? 이게 남은 거예요. 5,500원짜리가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11월 30일 날 5개가 들어왔는데 이건 5,000원짜리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쓰질 않았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2개 남고 여기 5개 남았으니까 7개 남았죠. 재고가. 그런데 이 재고의 가격을 따져보면 2개는 5,500원짜리고요. 2개는. 그 다음에 5개는 5,000원짜리예요. 그죠? 2개는 5,500원짜리, 5개는 5,000원짜리. 그래서 보니까 36,000원이에요. 결국은 무슨 말을 하고자 이렇게 장황하게 말했냐? 시험은 무조건 선입선출법이 나온다. 그러면 선입선출법이 나오면, 왜냐하면 후입선출법은 계산이 복잡해서 출제 못합니다. 그러면 선입선출법이 나오면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먼저 쓰는 건 다 없어졌다. 근데 여기서 뭡니까? 재고가 7개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5개는 무조건 안고 들어가야겠죠? 7개니까. 그럼 여기서도 2개가 남았어야 돼요. 여기 5개, 여기 2개, 그래야 7개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2개는 5,500원짜리. 그 다음에 여기 5개는 5,000원짜리예요. 이거 2개 곱해가지고 더하면 돼요. 이거는 얼마입니까? 11,000원 되죠? 요거는 얼마예요? 5, 25, 25,000원이죠? 2개 더하면요. 36,000원 되네요. 36,000원. 이해가 되셨죠? 선입선출법, 재고 나오면 무조건 여기서부터 계산 들어간다. 7개 남았다고 하는데 요거 5개밖에 안 된다.
그럼 두 개는 어디 있을까? 아, 여기서 남았구나. 여기서 남은 것은 5,500원짜리가 두 개 남았네. 여기서 남은 건 다섯 개가 5,000원짜리가 다섯 개 남았네. 요거 계산하니까 이 다음 나오네.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이제는 틀리고 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맞추셔야 합니다. 12번입니다. 이 문제도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 확실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제조 원가를 산출해라 그랬습니다. 직접 재료비, 소모품, 판매원 급료, 직접 임금, 통신비 이렇게 나옵니다. 추리는 방법입니다. 자, 총 원가는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한다 할 때 총 원가는 뭡니까? 제조 원가에다가 이 제조해서 판매하는 제조를 한다는 건 뭐 판매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판매하는 데 드는 관리비까지 더하면 총 원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총 원가에는 제조 원가 판매 관리비인데 제조 원가는 무엇이냐 이거죠.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이걸 다 직접비라고 그러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까지 더하면 제조 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제조 원가는 직접비 더하기 간접비고 직접비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거기다 제조 간접비까지 더하면 제조 원가다. 자, 제조 원가를 산출하면 여기서 무조건 제조 원가에 안 들어가는 것 무엇입니까? 판매 관리비입니다. 요거는 제조 원가가 아니에요. 왜? 제조 원가 더하기 판매 관리비가 총 원가니까. 제조 원가 더하기 판매 관리비가 총 원가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조 원가 산출해라. 그러면 잘 모르겠다. 시간도 급하가라. 판매원 급료, 판매 관리비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빼버리고 나머지 거 다 더해버리세요. 그러면 답이 맞을 확률이 8, 90% 됩니다. 네. 그리고 총 원가 구해라. 그러면 다 더해버립니다. 네. 전체 다 더해버립니다. 판매 관리비까지. 자, 제조 원가 구해라. 판매 관리비는 안 들어간다. 총 원가 구해라. 판매 관리비 다 들어간다. 그다음에 자 이제 직접 재료비 나왔죠? 그냥 직접 재료비 줬죠? 소모품비 이거는 뭡니까? 직접 경비에 들어갑니다. 직접 임금 이거 직접 노무비죠. 통신비 이거 제조 간접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판매 관리비만 빼고 더하면 17만 5천 원 나옵니다. 그래서 아 이건 내가 잘 모르겠다 할지라도 그냥 넘기는 것보다는 제조 원가다 그러면 판매 관리비 빼고 다 더해버린다 이렇게 생각해도 8, 90% 맞습니다. 총 원가다 볼 거 없다. 네, 판매 관리비 다 더해버린다. 넘어갑니다.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것이 아닌 것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도 헷갈립니다. 정답부터 찍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질소입니다. 탄수화물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탄소, 수소, 산소의 복합체입니다. 그러니까 N질소는 안 들어가는 거죠. 탄소, 수소, 산소의 복합체가 탄수화물입니다. 좀 더 들어가 봅시다. 탄수화물의 종류에는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가 있습니다. 단당류는 더 이상 간에 가수분해될 수 없는 가장 작은 탄수화물의 구성 단위를 단당류라고 합니다. 이당류는요, 단당류 두 개가 결합된 거, 대표적인 것이 설탕입니다. 다당류는요, 거의 대부분의 탄수화물이 다당류입니다. 분자량이 큰 탄수화물입니다. 어떻든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요소는 탄소, 수소, 산소, CHO입니다. 질소는 아닙니다. 당류 중에서 가장 단맛이 강한 것은 이것은 무조건 알고 가셔야 합니다. 거의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정답 각인하고 갑니다. 과당입니다. 과당은 과일 속에 주로 함유된 당의 하나로서 육탄당입니다. 당 중에서 가장 답니다. 이 달기의 순서를 보아주십시오. 검은색으로 제가 해볼게요. 과당, 전화당, 설탕, 포도당, 매과당, 갈락토스, 젖당 이 순서로 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대부분 두세 문제 그 두세 파트로 나올 겁니다. 제일 단 것, 과당, 제일 달지 않는 것, 젖당. 그 다음에 설탕은 무엇보다 달다
무엇보다 덜 달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탕은 과당보다 더 달다. 그러면 틀린 거죠. 왜? 설탕이 들어간 위치를 확인해 주십시오. 설탕은 이 위치라는 거죠. 전하당 빼고 다음이다. 그럼 설탕은 포도당보다 달다. 설탕은 메가당보다 달다. 갈락토스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제일 단 것은 과당, 제일 달지 않는 것은 졌다. 설탕이 어느 부위에 있는지 이 정도 확인해 주시면 돼요. 15번입니다. 전분의 호화와 점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런 문제도 반드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전분의 호화, 점성, 호화, 노화, 점성, 점탄력성 이런 것은 반드시 한두 문제,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두세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첫째, 곡류는 서류보다 호화 온도가 낮다. 서류가 뭡니까? 덩굴, 고구마라든가 감자라든가 이게 그 덩굴 식물 있죠? 밑에서 캐면 덩굴지 올라오는 거 이런 게 서류입니다. 곡류는 서류보다 호화 온도가 높습니다. 쉽게 말해서 쪄지는 온도, 밥이 되는 온도 이런 것을 호화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호화 온도가 높다는 것은 더 많은 열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쌀밥이 감자보다 더 시간 걸립니다. 다만 감자가 커서 그렇죠. 감자나 고구마. 전분의 입자가 클수록 빨리 호화된다. 맞습니다. 소금은 전분의 호화와 점도를 촉진시킨다. 틀렸습니다. 호화는 촉진시킵니다. 그러나 점도는 약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넣으면 점도 있는 것도 소금을 넣어보십시오. 죽이라든가 이런 데다가요. 소금 넣어보시면 질질 흘러버려요. 점도가 없어져 버리죠. 이완시키기 때문이에요. 산을 첨가하면 가수분해를 일으켜서 호화를 촉진시킨다? 져야 합니다. 답 확인하겠습니다. 전분의 입자가 클수록 빨리 호화된다. 맞습니다. 자, 곡류는 소류보다 호화 온도가 어떻습니까? 높습니다. 곡류가 더 높습니다. 소금은 전분의 호화에 도움은 되지만 점도를 약하게 합니다. 산을 첨가하면 가수분해를 일으켜서 호화에 방해를 일으키는 인자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마가린, 쇼토닝, 튀김류 등은 식물성 유지에 무엇을 첨가해서 만드는가? 나올 확률은 50% 정도입니다. 답은 무조건 알아두셔야 합니다. 수소입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식물성 유지에 수소와 촉매질을 첨가해서 경화유인 마가린, 쇼토닝을 만든다. 식물성 유지는 액체죠. 근데 마가린, 쇼토닝은요. 딱딱하죠. 경화유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경화유라고 그러죠. 딱딱하다 이 말이죠. 마가린, 쇼토닝을 만들 때 무엇을 첨가하냐? 수소입니다. 수소에다 촉매질을 첨가해서 딱딱한 마가린의 쇼팅을 만들게 됩니다. 유지를 가열할 때 유지 표면에서 엷은 푸른 연기가 나기 시작할 때 온도는 무엇이냐? 이건 다 아실 겁니다. 연기가 나기 시작할 때 연기가 피어오른다죠. 필발자할 때 연기할 때 연점이에요. 여기서 그냥 답을 찾으시면 돼요. 연기가 피어오른다. 발현한다. 답은 4번입니다. 이걸 발현점이라고 한다는 거죠. 기름 후라이팬에 넣고 한참 있어 보시면 연기 올라옵니다. 타는 이걸 발현점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어떻습니까? 버터를 넣으면 굉장히 발현점이 낮죠. 바로 연기 올라옵니다. 식용유보다 더 낮아요. 다음입니다. 인구 정지형으로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인구형은 무엇이냐? 종형입니다. 이것을 다 설명하자면 상당히 긴데요. 인구 정지형으로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인구형은 종형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제가 다른 곳에서 이 그림을 가져다가 넣어놓은 게 있어요.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래서 그 부분을 참조하거나 아니면 다음에 제가 다시 기회가 될 때 이 그림을 갖다 넣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으로는 못 그리겠어요. 인구 정지형으로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낮은 인구형은 그러면 정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단체 급식소에서 식수 인원 400명의 풋고추 조림을 할 때 풋고추의 총 발주량은 얼마인가?
단 풋고추 1인분은 30g이고 풋고추의 폐기율은 6%이다. 해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답은 13kg인데요. 1인당 발주량은 정미중량이 30g을 1- 폐기율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0.94가 되겠죠? 한 32g이 나옵니다. 총 발주량은 1인당 발주량 32g을 400으로 곱하면 13kg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고 보시고 이해를 해 두셔야지 이것은 외운다고 될 문제는 아니죠. 단체 식수 인원이 어떤 형태로 하든 식수 인원이 400명의 풋고추를 조리할 때 풋고추의 총 발주량은 얼마냐. 만약에요. 폐기율이 없다. 폐기율이 없다고 하면 발주량 얼마 하면 되겠습니까? 1인당 30g이니까 곱하기 400명.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12kg. 예,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폐기율이 6%다. 지금 못 쓴 거 버리고 이런 것이 6%가 폐기율이다. 그러면 쓸만한 것이란 건 어떻다는 거예요? 94%가 쓸만한 것이다. 이걸 감안해서 이게 되게 사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이 공식이 뭐냐면 정미중량. 그대로 하면 이게 12kg이죠. 정미중량은 12kg를 사야 합니다. 그런데 1-0.06을 해라 이거죠. 폐기율을 감안해라.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0.94가 되죠. 그래서 12kg을 0.94로 나누면 그 계산기 있으니까 이제 시험 볼 때 이걸 나눠보면 약 13kg가 나올 겁니다. 대략 13kg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해보면.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아주 쉽죠. 그냥 폐기율 안 본다면 1인분 30g에다 400명이니까 400명 곱해 30g 해버리면 얼마씩 발주 들어올지 나오죠, 답이. 그런데 폐기율을 감안해서 해라 라고 냈기 때문에 폐기율이 6%라면 쓸만한 것은 94%밖에 안 된다. 즉 0.94로 나눠라. 이런 말이에요. 0.94로 나눠라. 그러면 좀 너북하게 사야겠죠. 13kg. 그러고 나서 여기서 6% 폐기율을 제기하고 나면 딱 실치가 나온다는 거죠. 이걸 감안한 것입니다. 20번입니다. 호화된 전분이 노화를 일으키기 어려운 조건은 무엇이냐? 해설을 보고 확정하겠습니다. 수분 함량이 15% 미만일 때, 이때 노화를 일으키기 어렵습니다. 자, 봅시다. 전분의 호화, 이 호화를 알파화라고 그러고 전분의 노화를 베타화라고 합니다. 호화와 노화부터 정의를 하겠습니다. 전분에다가 뭐 쌀이든 얕은 좋습니다. 전분에 물을 넣고 가열하면 끈적끈적한 점성이 생기죠? 부풀어 오르죠? 이런 현상이 되죠? 이건 뭐예요? 밥하는 겁니다. 예, 이게 밥 빚는 것이죠? 그래서 호화, 아주 쉽게 말하면 쌀밥 빚는 거, 고구마 찌는 거 이런 거예요. 전분에 물을 넣고 가열하면 점성이 생기고 끈적끈적한 점성이 생기죠. 부풀어 오르죠. 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전분의 호화, 알파화라고 하고요. 전분의 노화를 베타화라고 하는데 호화된 전분을 이제 밥을 갖다가 공기 중에다 오래 방치해둬요. 그러면은 분자 구조가 다시 규칙적으로 정렬돼서 밥이 되기 전에 생전분, 생쌀이라든가 이러한 상태의 구조와 같은 구조로 분자가 변하는 현상, 이것을 베타화 또는 전분의 노화라고 해요. 노화. 이 말과 좀 다른 게 전분의 호정화 또는 텍스트린화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전분을 볶았어요. 그렇게 하면 호정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미숫가루라든가 누룽지 같은 거예요. 이게 물을 붓고 끓여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볶음. 이런 것을 텍스트린화 또는 호정화라고 해요. 네, 여기서 지금 묻는 거는 뭡니까? 전분의 노화는 수분의 함량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수분 함량이 30%에서 60%일 때 가장 노화가 빨라요. 그러니까 30% 수분 함량이 30%에 60%된 그 밥을 공기 중에 노출시키면 가장 빨리 이전 상태의 그 쌀의 형태로 분자 구조가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수분 함량이 15% 이하, 아주 된 밥이겠죠. 이러한 것을 죄송합니다. 노화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답은 보니까 호화된 전분이 노화를 일으키기 어려운 조건은 수분 함량이 15% 미만일 때.
이때 가장 노화를 일으키기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그냥 답으로 나온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니까요. 예, 수분 함량이 15% 미만일 때 전물이 노화를 일으키기 가장 어렵다. 수분 함량이 30에서 60%이면 가장 노화가 되기 쉬운 조건이다.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크게 관계는 없는 것이고요. 질문이.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계속하는데 죄송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계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